관동별목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철이 이렇게 이동했던 장소들 있잖아요. 거기를 다 한 번씩 찍어보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철에 직접 가봤던데 여기다 막 주상절 있잖아요. 그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 어쩌고 그런 데를 직접 보고 그래야 제대로 공부하지 와닿지가 않아. 가사는 어렵습니다. 가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에 가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가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잠깐만 제가 뭐 들으려고 했었는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희선은 이거 전에 수업 시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까맣게 제가 밑줄 쳐놓고 붉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고3이고 수능을 봐야 되는 사람,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작품들입니다. 뭐 외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 딱 올해 같은 경우에, 최근 같은 경우에 3인곡이 나왔을 때 3인곡에 대해서 주제라든지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없으면 좀 힘들죠. 그러면 고득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도 또 여기 속에 들어있고요. 앞으로 배울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여름방학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겨울방학까지는 못 다룰 수 없고, 여름방학 때 특강을 한다면은 이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조선 후기 것을 하게 되겠죠. 여기 뭐 있어? 16년도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저랑 했던 거예요. 했던 거 최초의 연시조였죠. 14년도에 나왔던 시조 3편은 다 저랑 했던 거예요. 왕방현, 단종을 유배 보낼 때 마차에 유배에 실어가지고 보냈던 그 사람이고, 임제는 황진이에게 그 술 바쳤던, 술 제사지냈던 그 사람이고, 원천석은 고려가 망했을 때 조선 이방원한테 스카웃 당했지만 그걸 거절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 다 읽었던 거잖아요. 또 송순의 명왕전가, 10년도에 송순의 명왕전가 방금전에 했고요. 권호문의 한거 18곡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10년도에 있는 계랑의 이화옥 뿌릴 때 이것도 했고, 조리의 막무가내 나중에 여름방학 때 할 것이고, 정철 송민고 우리 다음번에 수업에서 특강 때 할 것입니다. 도산12곡 했고, 고상부곡가 했고, 면왕정가는 2번 나왔네? 2번 나왔고, 두보나 이태백의 시조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두보 시조는 두보의 한시는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가요 과실이, 그리고 사설시조 홍랑 우리 했고, 주원가 다음번 수업에 할 것이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나중에 조선 후기에 연시조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에요. 저랑 같이 특강하면서 배우는 작품들이 뭐 멍깽뚱한 전혀 쓸모없는 작품들은 아니고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들,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반복이 되면서 나와요. 반복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은 가사 작품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계속 또 저기에 속해 있는 작품들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배울 것은 정철의 3인곡입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철이네 이게 아니라 정철을 좀 이렇게 생애를 알고 그 사람의 생애를 비추어서 작품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의 생애를 저는 지금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철의 생애. 한번 쓸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하면 됩니다. 알겠죠? 정철은 인조, 그 다음에 명종, 그 다음에 선조,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조, 명종, 선조. 아까 전에 배웠던 송수는 중종과 인조 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철은 한 세대 뒤의 사람이죠. 인조부터 선조까지입니다. 선조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철이 그 조선 전기의 마지막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임진왜란이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점이잖아요.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정철이 죽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죽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조선 전기 마지막 순간을 살았던 사람이 정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철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큰 누나가 인조의, 즉 왕의 첩이었어요. 첩. 후궁이었어. 후궁. 또 자기 둘째 누나가 계림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5째 왕자였는데 계림군의 처였어요. 처. 태어나 보니까는 왕의 후궁이고 왕자의 본처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태어나 보니까 내 매형이 뭐 사우디의 내 매형이 사우디 왕. 그다음에 내 매형이 작은 매형이 두바이 왕자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형님 저 삼성 갤럭시 S21이 갖고 싶습니다. 카메라 6개던데요.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주면 돼? 삼성을 사주면 된다고? 삼성 사주면 된다.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완전 다이아 수준이야. 다이아 수준. 이렇게 태어났어요. 정철은 굉장히 가문이 빵빵한 채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명종이라는 왕으로 바뀌자마자 을사사화가 터집니다. 을사사화. 저번에 네 가지 말했잖아요. 세 가지.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걸 거치고 이연보가 은퇴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막 속세에 대해서 막 이랬는데 정철은 어렸을 시절에 10대 때 을사사화가 터집니다. 그래서 집안이 좀 망해요. 집안이 망해. 그거 도망을 갑니다. 서울에서 지내다가 자기 아버지 고향인 창평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창평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담양입니다. 아까 송순의 면왕정가도 담양에서 쓰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담양으로 정철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내려오게 돼요. 지금 말로 하자면은 스마트폰도 없지, 와이파이도 없지, PC방도 없어, 친구도 없어. 서울에서 완전 신신국물 다 즐기다가 여기로 내려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게 뭐 있을까? 공부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정철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학자들이, 담양에 있었던 학자들이 기대승, 그리고 방금 배웠던 송순,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담양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10년 정도 한 다음에 27세에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한양으로 이제 올라와요. 사화를 피해서 이제 10년 동안 지내고 있다가 과거에 급제를 27살 때 합니다. 처음에 받았던 지위가 보직이 사원부에서 일하라 했어요. 사원부는 감찰 기구라고 했습니다. 비리가 있는 벼슬아치들을 감찰하는 기구가 사원부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사원부에 가서 좀 이렇게 초반부에 가가지고는 일을 여러 개 맡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은 명종의 왕의 사촌 형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살인. 자기의 처남을, 그러니까 명종의 사촌 형이 자기의 처남을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그러니까 나쁜 놈인 거죠. 이 사건을 맡았어요, 정철이. 그러니까는 명종이 슬쩍 와가지고는 야 철아, 내 형님이잖아. 한 번 봐주라.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봐주라. 정철이 봐줬을까 안 봐줬을까? 안 봐줘요. 정철은 굉장히 올곧고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싫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처벌을 빵 때려버립니다. 명종이 화가 나가지고 정철을 쫓아내버려요. 그 이후로 명종이 물러날 때까지 정철은 벼슬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나가요. 우리가 정철의 성격에 대해서 기록으로만 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조실록을 적었던 사람들, 명종실록을 적었던 사람들이 정철의 반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철을 되게 나쁘게 씁니다. 그래서 일화들을 보면은 상당히 강직하고 올곧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조가 즉위를 하고 정철을 부릅니다. 이조 좌랑이라는 자리에 앉혀요. 자, 이거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을사사화 이후에 선조가 나오면서 훈구파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파가 기득권을 얻게 되어요. 그러면 살인파가 기득권을 얻었으면은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자기들끼리 나눠 먹겠다고 동인과 서인이 갈라져서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워요. 이때 정철은 서인 편에 서가지고 행동대장 역할을 합니다. 거의 그냥 서인의 우두머리 역할이야.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동인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동인이 서인보다 더 셌어요. 이때는 동인이 서인보다 셌어. 그래서 뻘빛하면은 정철을 한 대 쥐어받고 선조한테 전하, 저 정철을 죽여야 됩니다. 빨리 쫓아내십시오.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배를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언제 한번 유배를 간 다음에 2년 동안 보직에 지위 없이 벼슬 없이 지내다가 받은 지위라고 벼슬이 뭐냐면은 강원도 관찰사라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관찰사는 지금 말로 하면은 도지사예요. 도지사가 그 도의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진데 이때 당시에는 강원도하고 연결할 통신체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화상 채팅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컴퓨터는 없잖아요. 그냥 가면은 강원도의 왕이에요, 왕. 2년 동안 내가 유배를 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려준 벼슬이 강원도의 왕이라고요. 이때 가서 지은 작품이 뭐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뭐야 현지인은 관동별곡 배웠으니까는 기사가 뭐 추측을 해볼까요? 관동별곡의 내용이 뭘까요? 관동별곡 내용 2년 동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자마자 바로 강원도의 왕으로 임명을 해줬습니다. 왕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왕에 대한 감사함이 있겠죠. 왕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스타트가 왕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강원도에 가면은 어떤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금강산과 설악산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사대부들이 강원도에 간 거예요. 그럼 뭘 써야겠어? 강원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써야죠. 자연을 즐기는 흠취를 써야겠죠. 그 내용이 관동별곡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내가 강원도 관찰사 됐는데 자연만 즐기면서 좋구만 하고 끝내?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 관찰사로서 내가 이 강원도를 잘 다스려보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관동별곡이에요. 이렇게 파악을 하면 조금 더 관동별곡에 와닿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철 이런 걸 썼대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관동별곡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마친 다음에 한양에 와가지고는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인하고 싸우고 져서 또 유배를 가게 돼요.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갑니다. 동인들이 모함을 해서 유배를 떠나요. 근데 이 유배 장소가 창평이었습니다. 창평. 즉 담양이죠. 담양. 여기 담양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이때 지었던 건물이라고 하니까 혹은 유배를 했었던 건물 이름이 송강정입니다. 송강정. 송강정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었던 작품이 오늘 배울 삼이인곡과 다음번에 배울 송미인곡입니다. 송미인곡은 삼이인곡 2라는 거예요. 삼이인곡 2. 삼이인곡 외전. 그러니까 두 개의 주제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비슷합니다. 자, 현진이 내용이 뭘까요?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은 게 삼이인곡이에요.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까요? 억울함을 쓰기는 좀 그래. 억울함. 왜냐하면은 나한테 유배를 보내는 왕이 잘못 판단했다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전하 전 억울합니다. 그래? 죽어 그러면 이런다면 사형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뭐가 있습니다. 일단 죄를 뉘우침? 제 잘못입니다. 모함 받았지만 일단은 전하 제 잘못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있겠죠. 또 뭐 있을까? 다시 한양 가고 싶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라고 해야 한양 가고 싶다고? 전하 저 한양 가고 싶으니까 불러주십시오.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하를 향한 저의 사랑과 충성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러주시기만 한다면은 무릎 꿇고 기어서라도 한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있겠죠. 그게 삼이인곡, 송미인곡이에요. 그게 삼이인곡, 송미인곡. 물론 이제 제가 말했듯이 무릎 꿇고 기어가겠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은 좀 더 애절하게, 좀 더 충성심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적었겠죠. 이제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복귀해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제부터 역사예요.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정열입 모반 사건. 정열입은 동인 쪽 사람이에요. 모반이라는 것은 반란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를 이렇게 뒤져놓고 보면은 정열입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서인 측에서 동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좀 뒤집어 씌운 겁니다. 선조가 그리고 그것을 굳게 해줘요. 그래서 이때 정철이 칼을 들고 동인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야 죽어라 반란군 놈들 싹 죽어라 하고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서인이 집권을 해요. 서인이 기득권을 얻는 거죠. 서인이 어떻게 했을까? 기득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좌의정 정철은 좌의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성공했죠. 성공했어. 이러다 보니까 서인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이 권력을 완전히 확고하게 굳혀야겠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은 세자 책봉을 추진합니다. 세자 책봉. 우리가 밀고 있는 세자가 왕이 된다면은 그 다음 정권에서 기득권을 우리가 맡는 거와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자 책봉을 서두르게 됩니다. 서인이 밀었던 세자가 누구냐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실제로 능력이 뛰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장자였어요. 첫째 아들이었고 백성들한테 인기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세자로 밀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조가 싫어했어. 광해군. 자기 아들을 질투했어요. 선조가. 되게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좋은 광해군을 좀 시기 질투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조는 신성군을 좋아했습니다. 신성군. 이런 마음을 모르고 서인들이 전하 다음 세자는 광해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삐져가지고는 서인들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때 정철이 튕겨버려요. 그때 정철이 튕겨져나. 그리고 정철은 그
그 이후로 벼슬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게 정철의 생애예요. 뭐 다른 이것 빼고 이것들이 중요한 거고 이거랑 이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정철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했던 말들입니다. 정철을 정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작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간 다음에 송강정, 원래 송강정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대요. 중록정인 거예요. 중록정인데 그 후손들이 한 200년 뒤에 후손들이 중록정을 이렇게 허물고 새로 이제 지어주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송강정철, 호를 따서 이름을 송강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송강정에서 앉아가지고 이 임금님 전하를 생각하면서 지은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사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서사고 나부터 본사예요. 자, 이 이야기 하나 까먹었다. 하나만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익숙한 용어죠. 3위곡은 충신연주지사입니다. 충신연주지사.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등장을 하면서 여성 화자로 등장하면서 정철 자기 스스로를 선녀로 표현한다. 선녀. 천상계에 살고 있는 선녀. 그 다음 임금은 뭘로 표현해요? 옥황으로 표현하는 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충신연주지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특수한 관계를 보편적인 관계로 바꿈으로써 그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 여기서 나라고 등장한 사람이 정철 스스로이면서 여성화자 선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조물주께서 이 목을 만드실 때에 님을 쫓아서 만드시니 그러니까 나를 만드실 때 님도 같이 만들었다고요. 님은 여기서 선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한평생 인연임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우리 아담과 이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 서로의 인연은 당연히 하늘이 맺어준 거잖아요. 그것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는 과거에 젊어 있었고 님께서는 선조께서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이 견줄 때가 전혀 없었다. 과거에는 이미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인연을 끈끈하게 맺을 수가 있었다. 평생에, 그때 당시에 내가 평생 원하던 것은 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님과 내가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가? 엊그제까지는 과거에는 님을 모시고 우리 선조를 모시고 광안전에 오르고는 했었대요. 광안전은 선녀들이 사는 집입니다. 과거에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으니까는 님이 내 집에 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끈끈한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서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오게 되니 속세에 내려오다 북쪽에 있던 한양에 있었던 내가 지금 담양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걸 속세에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선녀는 천상계에 살고 있고 인간은 지금 자기가 온 곳은 인간 세계이니까 이렇게 하강에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귀양 왔다, 유배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양, 유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오게 되니 어찌하여 유배를 오게 되니 떠나올 때 빗었던 곱게 빗었던 머리가 헝클어져 버린 지 3년이구나. 머리가 다 헝클어졌습니다. 근데 빗지를 않아요. 왜? 빗어봤자 뭐해? 볼 사람이 없는데. 이거 떨어지는데 뭐하러 빗어요? 이미 유배 온 지 3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연지분이 있지만, 연지분은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곱게 화장을 할까? 할 필요가 없어. 님이 보질 않는데 뭐 하려고 화장을 해?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은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구나. 님 보고 싶어요.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근심도 끝이 없다. 무정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지나가는구나. 덥고 시원함, 더운 것은 여름, 시원한 것은 겨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름과 겨울이 때를 알고서는 가는 듯이 다시 오니 여름이 간 것 같으니까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간 것 같으니까 여름이 오고 세월이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어디서 느껴요? 송강정에 앉아서. 송강정에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름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배지니까 면왕정도 작지만은 송강정은 더 작아요. 유배지인데 뭐 화려하게 펼쳐줄 필요가 있나? 쨍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서는 이런 고민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머릿말 서사였어요. 서사. 본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사는 송강정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봄에 님을 생각하는 마음, 여름에 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네 토막으로 나뉘어서 본사가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면왕정과 똑같이 계절의 흐름이라는 전개 방식을 사용을 해요. 자, 첫 부분 나는 봄이겠죠. 봄바람, 동풍. 제가 옛날에 동쪽은 봄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쌓인 눈을 녹여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있구나. 왜 갑자기 매화가 등장하나요? 매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길래? 지조와 절개. 아니, 매화, 지조와 절개 사분자잖아요. 사분자. 아니, 매화, 난초, 국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사분자 혹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었죠.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매화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뭡니까? 내 지조와 절개를 닮은 녀석이 피어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가뜩이나 차갑고 날씨가 차갑고 담담한데 그 매화의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로 퍼져 있는가?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내 베갯머리 맡에 비치니 그 달빛이 누구로 느껴져요? 님처럼 느껴지는구나. 달빛에 막 비비면서 님 그리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흐느끼는 듯 당기는 듯 하니 이 달이 바로 님이신가? 아닌가? 응, 아니야. 아니에요.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왜 매화를 꺾어서 보내고 싶어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니까. 그 매화를 본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정철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충성심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매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물이에요. 188쪽입니다. 이제 여름이겠죠. 송광정이 앉아서 여름에 님을 생각하며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봅시다. 봄의 중심 소재는 매화였습니다. 여름의 중심 소재는 뭘지 한번 읽어봅시다. 꽃이 지고 여름이 되어서 새 이파리가 파랗게 나니 푸른 잎이 우거져서 그늘이 깔렸는데 비단 휘장 안은 쓸쓸하고 비단 휘장은 그 송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광정 방 안은 쓸쓸하고 왜? 님이 없으니까. 수놓은 장막은 텅 비어있다. 뭐 이것도 송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광정이 텅 비어있다. 님이 없으니까. 연꽃이 그려진 병풍을 걷어놓고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다시 칩니다. 이 짓은 왜 하는 걸까요? 병풍을 왜 바꿀까? 기분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분전환하려고 배경화면 바꾸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기분전환하려고 뒤에 쳐져있던 병풍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은 기분전환이 안 돼. 님이 없으니까요.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또 하루는 어찌해서 유독 길던가. 한숨 푹 쉬면서 하루가 너무 길다. 원앙이 그려진 비단을 쭉 펼쳐놓고, 아주 고급 비단이겠죠. 원앙이 그려졌으니까 고급 비단을 펼쳐놓고 오색 실들을 풀어내어서 금으로 만든 고급 자로 센티미터를 재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여름에 하는 일이 뭐예요? 님의 옷을 짓는 일입니다. 여름의 대표 소재가 님의 옷이에요. 자, 님의 옷을 지어내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잘 갖추었다. 선조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정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으로 만든 지게, 최고급 지게겠죠. 최고급 지게. 그 위에다가 배곡으로 만든 박스에, 최고급 박스에 님의 옷을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참 험하기도 하구나. 왜요? 험해서 어쩐다고? 내가 보고자 하는 님의 모습을 산과 구름이 가리는 겁니다. 뭐 간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구름과 산의 의미는 간신.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고 모압에서 날 유배보냈으니까. 자,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리나 되는 먼 길을 누가 찾아갈까? 님이 계신 천만리 멀리 떨어진 그 길을 누가 택배를 보내줄까? 가거든 그 택배 상자를 열어보고 나를 본 듯 반기실까? 아까 매화 보내면은 정철이 너로구나 하면서 반기실까? 님의 옷을 보내면은 아 정철이 너로구나 하면서 반기실까? 이게 여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가을. 하룻밤 사이에 서리가 내릴 무렵에 가을이 왔네요.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끼룩끼룩 우니까는 정철의 마음도 끼룩끼룩 슬퍼지는 거겠죠. 높다란 누각에 혼자 올라서서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드니 커튼을 송광정에 쳐져있던 커튼을 쫙 하고 거드니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별빛이 보입니다. 가을 밤에 커튼을 쫙 걷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님이신가? 저 달빛 별빛 님이신가 하며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리움과 외로움에 눈물이 절로 납니다.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내어서 님이 계신 궁궐에 붙여보내고 싶다.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님의 옷, 가을에는 달빛, 별빛. 그건 님에게 붙여보내고 싶다고요. 님께서는 그것을
누각 위에다가 경복궁에 누각 위에다가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깊은 산골짜기로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햇빛이랄지 달빛을 임금의 어떤 정치력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임금의 정치력. 햇빛이 닿는 곳은 임금의 정치가 닿는 곳입니다. 반대로 그늘진 곳은 골짜기라든지 그늘진 곳은 뭘 의미해요? 임금의 정치력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 소외받는 백성, 가난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달빛을 누각에 걸어두고 그 빛이 온 세상에 깊은 산골짜기에도 다 비추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좋은 정치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겨울. 겨울은 또 송광정에서 뭘 생각하면서 보내는지 봅시다. 아니 여기는 막 뭐 커튼 어쩌고 하는데 송광정 진짜 찌질하게 생겼습니다. 유배 보낸 곳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상당히 허접하게 생긴 곳이 송광정이에요. 여기는 뭐 선녀라고 자기를 선녀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예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허접한 건물입니다. 자, 마지막 겨울. 온 세상이 겨울의 추위에 얼어서 생기가 막히고 흰 눈으로 온통 덮여 있으니 눈이 많이 내린다니까 오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 들은 짐 자취를 감추었도다. 소상강 남쪽 지방같이, 여기는 차평을 말하는 담양을 말해요. 남쪽 지방이 따뜻한 이곳도, 남쪽 지방은 당연히 북쪽보다 따뜻하겠죠. 이것도 추움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쪽에 님이 계신 곳이야 더 말할 일이 있겠느냐. 영하 한 5도 정도 낮겠죠. 내 친구 제주도에 사는 애 있는데 따뜻해 죽겠대. 반팔 입고 있대. 이렇게 따뜻함을 님에게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따뜻한 봄 기운을 부채로 붙이어서 님 계신 곳에 쏘게 하고 싶다. 봄에는 매화, 여름엔 님의 옷, 가을에는 달과 별빛, 겨울에는 양춘. 그러니까 봄 기운을 님에게 보내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연이어 입고, 정철이 그러고 있다고요. 정철이 선녀가 붉은 치마를 딱 연이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붙여가지고 몸이 님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는 저물었는데 밋밋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어서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님을 향한 생각, 님 걱정, 이런 생각이 많다고요.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가고, 겨울해가 짧죠? 여름해가 길고 겨울해가 짧잖아요. 짧은 겨울해가 이제 넘어가 버리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청사초롱은 뭐 램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불, 불 켜가지고 걸어놓는 등불. 청사초롱을 걸어둔 옆에 자개로 수놓은 고무를 두고, 고무는 악기 이름입니다. 뭐 검은고 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밤에 등불 옆에서 검은 거 딱 놓고 앉아가지고 님을 생각하겠죠.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니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갑기도 차갑구나. 자, 이불이 왜 차가울까요? 온돌 뗄 나무가 없었나? 그게 아니라 님이 안 계시니까 그 외로움을 차갑다라는 촉각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죠. 아, 이렇게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 밤은 언제나 셀 것인가. 이게 겨울에 느끼는 정서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사입니다. 결론을 딱 내리도록 하죠.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달. 우리는 지금 현재는 24시간이라고 말하지만은 조상님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런 식으로 12개로 나누었어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잠시라도 임 생각을 말고 이 시름을 잊으려고 하여도, 맨날 임 생각만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러니까는 이 시름을 잊으려고 하여도 시름이 마음속에 맺혀 있어서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은 중국의 전설 속의 명의사입니다. 명의사, 화타, 편작 이런 사람들이 전설 속의 명의사들이에요. 자, 이런 명의가 10명이 오더라도 이 나의 병을, 이 상사병을 어떻게 고치랴.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구나. 이거 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는 내가 병이 생긴 거로구나, 이런 겁니다. 원망 절대 아니에요. 원망하면은 사약받고 죽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가 되리라.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님을 그리워하면서 님 하느니 차라리 호랑나비가 되어버리는 게 낫겠다. 호랑나비에서 어쩌자고요?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마다 앉아있다가 이 꽃에 앉았다가 저 꽃에 앉았다가 계속해서 한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 도착하면은 향기 묻은 이 날개로 님의 옷에 올라가서 앉으리라. 나는 지금 여기서 고민해가지고 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은 범나비가 되어서 향기라도 묻힌다면은 님의 옷에 향기롭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고 싶다.
그 봄나미가 나인 줄, 님께서는 그 봄나미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마지막 문장이 멋있지 않나요? 님께서 나인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님을 끝까지 쫓아가리라. 이런 표현으로 끝맺음을 짓고 있습니다. 됐죠? 자, 신작품이에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수능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들, 가사에 대한 형식, 그 다음에 외남정어의 구조, 송민국의 구조, 정철의 생애, 이것들이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다음번 수업할 때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는 특강 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특강 안 합니다. 설날 때문에 특강 할 수가 없습니다.